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연기수익자총회라는 게 있어요. 연기수익자총회는 보통 수익자총회인데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거의 안 온 거야. 예를 들어서 한 200명 모여야 되는데 20명 왔어요. 그러면 수익자총회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는 그 연기수익자, 좀 연기해서 수익자총회를 연기해서 연기수익자총회를 열 수가 있는데 연기수익자총회에서 결의 요건은 이거보다 더 완화돼 있어요. 연기수익자총회 같은 경우에는 총자수 자본시장법에서 결의사항은 총자수의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8분의 1. 그 다음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여기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면은 의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기수익자 총회 같은 경우는 의결 조건이 되게 조금 더 완화됐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은 8분의 1로 완화됐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10분의 1도 완화됐고 이게 좀 비교해서 조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70페이지 5번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 이것은 뭐냐면은 펀드가 합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있어요.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이럴 때 그 여기에 가입하고 있는 투자자, 수익자가 나 그 합병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결의할 때. 이 반대한 사람은 자기 그 펀드를 집합투자한테 이거 너 나 반대하고 여기서 빠질 테니까 내 펀드 사줘. 너네가 사. 그리고 내 돈 줘.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 이런 또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여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집합투자업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이나 신탁계약 변경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이런 사람들은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이 있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회사 보겠습니다. 신탁형 투자신탁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했죠? 투자회사라고 했어요. 투자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투자회사는 일반 주식회사 마찬가지로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주주총회를 뭐라 그래요? 기관, 투자회사의 기관이라고 하죠. 투자회사 기관에는 세 개가 있어요. 이사회, 주주총회. 이사부터 한번 알아볼 거야. 이사는 투자회사에는 보통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가 있잖아요.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고 그런 것처럼 펀드, 투자회사 형태의 펀드에도 이사가 있어요. 이사는 법인이사 1명, 감독이사 2명. 법인이사는 1명인데 감독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입니다. 그래서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요 부분. 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인데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가 된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감독이사. 그 밑으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감독이사란 나오죠. 감독이사는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이사이고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사회는 법인이사하고 감독이사로 구성이 됩니다. 법인이사는 1인이고 감독이사는 2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은 누가 하냐? 각 이사가 하겠죠. 이사회니까 이사가 하겠죠. 이사가 하고 그다음 의결은 어떻게 하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정하는 그런 사항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투자신탁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등록.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말이 어려운데 펀드 만드는 거하고 등록시키는 거. 펀드를 어떻게 만들고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어렵게 집합투자기구의 설립과 등록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설은 보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부터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설립한다는 건 뭐예요? 펀드를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것을 집합투자기구의 설립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펀드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투자신탁 형태의 펀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게 지워져 버렸네요. 요 당사자가 누구라 했죠? 집합투자업자, 펀드 운용사라가 집합투자업자랬죠. 집합투자업자, 3당사자가 집합투자업자 있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은행이 보통 한다 했죠. 신탁업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요 세 당사자를 투자 신탁의 3당사자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투자 신탁을 만들었냐? 요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가 신탁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둘이서 신탁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신탁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만든 펀드가 투자 신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신탁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투자 회사는 어떻게 만드냐? 투자 회사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투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면 날인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 회사 주식회사 만들 때 누군가가 그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얘기하죠. 법적인 용어로.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규칙 같은 걸 정해놓은 뭐 학교의 교칙 같은 그런 거죠.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 도장 찍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투자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밑으로 한 세 번째 밑에 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발기인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해야 하므로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 방법으로만 설립해야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 설립이라는 게 있고요. 모집 설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발기 설립은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만들 때는 주식이 있어야 되고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요 발기 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000주 주식을 만들어서 투자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5,000주 주식을 발기인이 다 인수하는 경우예요. 이걸 발기 설립이라고 해요. 모집 설립은 예를 들어서 5,000주 중에서 발기인이 500주만 인수하고 나머지 4,500주는 일반 주주를 모집하는 거야. 일반 주주를 별도로 모집을 해요. 일반 주주를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요거 다 사면은 그때 설립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펀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다 돈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요 경우는 펀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500만 투자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4,500은 일반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하는 형태가 모집 설립인데, 투자 회사는 발기 설립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집 설립은 안 돼. 발기 설립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회사의 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씁니다.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정관 변경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기억하시고요. 주주총회 결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나 중대한 변경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해야 돼. 투자 신탁에서도 아까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나 중대한 변경은 수익자 총회에서 한다 했죠. 투자 회사에서는 이런 투자한테 불리한 거나 중대한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 등록. 다른 말로 하면 펀드를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등기부등본에 올리죠. 그다음 차를 사면은 또 등록을 하죠. 구청 같은 데 가서. 그런 것처럼 펀드를 만들면은 어디까 등록을 해요. 등록. 어디다가 하냐? 그 금융위원회에다가 합니다. 금융위원회에다가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말인데 여기 보면은 투자 신탁 외의 형태의 펀드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1억 원 이상 있어야 돼. 투자 신탁만 빼고 투자 신탁만 빼고 나머지 요 펀드들은 자본금 1억이 필요하대. 자본금 1억. 근데 투자 신탁은 1억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 투자 신탁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 한번 볼래요?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 신청서와 증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절차로 일어나여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펀드는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펀드를 만들 때, 여기 책용으로 말하면 펀드를 설립할 때, 설립 또는 설정할 때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 책에 있는 용어로 할 때 집합 투자 기구 설립. 쉬운 말로 하면은 펀드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한 두 가지 절차를 해야 돼. 첫 번째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우리 펀드 만들 겁니다 하면서 신고하는 거, 이게 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요. 신고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등록 절차, 펀드 등록 절차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내야 돼. 두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 책에서 나온 말은 이 증권 신고서를 내 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면은 등록도 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원화 시켜버린 거죠. 일원화 시킨 거.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75페이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판매, 환매. 이거 말이 어렵죠? 집합투자증권 뭐라 했죠? 펀드. 발행은 뭐예요? 펀드를 발행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 가서 돈 10만 원 주면 10만 원짜리 수표 발행할 수 있죠? 수표도 하나의 증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펀드 사겠습니다 하면 증권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통장 없이 가져가 있는데 요즘에도 무통장으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에 돈을 1,000만 원 딱 주면서 펀드 가입할게 하면 뭐 증권회사에서 펀드 통장 하나 만들어주죠. 그게 하나의 증권이죠. 증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예? 요즘에는 뭐 그거 통장 없이 무통장으로도 이제 많이 하는데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런 통장이라는 증권, 수익증권을 이렇게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펀드를 발행할 때. 그다음 판매, 펀드를 판매하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환매는 뭐라 했죠? 해지하는 거 말했죠. 중도 해지하는 거 말했죠. 그러니까 펀드를 발행하고 판매하고 해지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번 단락은. 그래서 실제로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실무를 해야 되니까. 1절 집합투자증권 발행. 다른 말로 하면 펀드를 발행한 거, 펀드를 발행하는 거. 수표를 발행하듯이 펀드를 이렇게 발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발행 절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을 해요. 수익증권 형태로. 그래서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회사는 주식의 형태로 발행해요. 주식의 형태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투자신탁은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다. 이거 꼭 줄쳐놓으세요. 신탁업 누가 확인을 해요? 투자신탁 발행할 때 신탁업자가 은행이라고 있잖아요. 은행은 감시 업무가 있잖아요. 감시할 수 있다 하잖아요. 집합투자업자를 감시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해요. 중요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예를 들어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를 들어서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신탁업자가 확인을 받아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다.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은 기준가격에 기초서 하고요. 그리고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무액면이라는 것은 액면가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2,5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액면가가 있거든요. 근데 수익증권은 펀드는 그런 액면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수익증권 통장 혹시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 액면가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액면가가 없어요. 그래서 무액면이라고 합니다. 기명식이란 건 뭐예요? 이름이 기재된다는 소리예요. 통장에 펀드 통장 만들면 누구 김철수, 김순희 이렇게 이름이 찍히죠? 그래서 기명식으로 발행하죠. 이름 없이 발행 안 한다는 거예요. 무기명으로는 발행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 예탁결제원 명의로 해서 일괄 예탁 방법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투자회사는 주권은 다른 말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주식이에요. 주식. 투자회사는 주식의 형태로 발행돼요. 주식의 형태로. 그러니까 투자회사라는 형태의 펀드에 가입하면은 주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식.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다. 액면이 없다. 보통 일반 주식은 액면가가 있기도 한데 이거 같은 경우 투자회사 형태로 발행되는 펀드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그리고 여기 하나 또 밑줄 하나 그어줍죠. 그 두 번째 단락에 그 투자회사는 수종의 주식은 발행할 수 없고 오로지 보통주만 발행해야 된다. 보통주의 동그라미. 주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주도 있고 후배주도 있고 혼합주도 있고 상환주식도 있고 전환주식도 굉장히 주식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보통주로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집합투자증권 펀드라고 했죠. 공모는 뭐예요? 공모는 50인 이상한테 파는 것을 공모라 했고 50인 미만한테 파는 것을 사모라고 했어요. 그죠?
했으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펀드를 50인 이상한테 발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파는 펀드는 다 50인 이상한테 발행돼서 판매가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증권신고서입니다. 증권신고서. 아까 펀드를 설립 만들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요. 어디다가? 금융위에다가 제출한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증권신고서의 제출 의무자는 당해 증권의 발행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가 예를 들어서 X 자산운용 회사라는 데서 펀드 운용사에서 A라는 펀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요 펀드를 만든 요 자산운용이 발행인이 되는 거죠. 이 펀드를 발행했으니까 발행인이 되잖아요. 이 발행인이 신고하는 거죠. 증권신고서를 어디에다가? 금융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자는 당해증권의 발행인이다. 기억하시고요.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신고 효력 발생 기간은 개방형, 폐쇄형 모두 원칙적으로 15일의 동그라미 15일이고요. 정정신고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일이다. 3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증권신고서를 어디다 신고한다 했죠? 금융위에다가 신고를 해요. 금융위원회에다가. 그러면은 금융위에서 수리를 하겠죠. 접수를 받겠죠. 금융위에서 접수를 받아서 수리 후, 이 금융위 접수한 후로 1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5일이 지나면은. 그리고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3일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 15일, 3일 이것을 효력 발생 기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3가지 특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집합투자기구가 뭐예요? 개방형은 환매를 할 수 있는 거라 했죠. 환매를 못하는 것은 폐쇄형,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개방형이라고 했어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그럼 개방형 펀드는 특례가 있어요. 특별한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괄신고서 제출 후에 실제 집합투자증권, 다시 말하면 펀드를 발행하면은 추가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발행 예정 집합투자증권 총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 설명서입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금융투자업 종사자로서 그 고객들한테 펀드를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하냐? 투자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투자 설명서입니다. 증권신고서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 설명서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신고서는 이 집합투자업자가 신고하는 거지만 투자 설명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과 상대할 때 직접 이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투자 설명 가지고. 그러니까 더 중요하죠. 투자 설명서는 어떤 거예요? 투자 설명서는 법적 투자 권유 문서입니다. 투자 설명서는 법적 투자 권유 문서이고요. 신탁업자는 이런 투자 설명서가 법규에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확인한다고요?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돼요. 법규에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투자 설명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로. 투자 설명서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도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는 첫 번째 이제 정식 투자 설명서, 정식이란 말을 빼기도 하는데 그냥 투자 설명서라고 하면은 정식 투자 설명서를 말해요. 두 번째는 예비 투자 설명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간이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투자 설명서는 일반 증권신고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증권신고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증권신고서는 금융위한테 수리한 후 뭐 3일이나 15일, 보통 일반적으로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고서 딱 제출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신고서
금융위에서 수리한, 접수한, 수리는 접수란 말이죠.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돼. 15일 동안 혹시 이 신고서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일 동안 아무런 뭐가 없으면 15일에 효력이 발생 안 하는데 정식 투자 설명서란 것은 요 효력이 발생된 후에 투자 설명서를 정식 투자 설명서를 하는 거예요. 요때 효력이 발생되면 이게 정식 투자 설명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 투자 설명서는 그 수리는 했는데 효력 발생 전에 아직 금감원에 접수는 시켰는데 아직 효력 발생 15일이 안 지났어요. 그때 쓰는 투자 설명서가 예비 투자 설명서. 다음 간이 투자 설명서는 간이라는 게 뭐예요? 좀 간단하게 만든 거죠. 보통 투자 설명서가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A4지로.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간이 투자 설명서는 보통 한 3페이지 정도 돼요.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이 투자 설명서는 효력 발생 전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짤막한 투자 설명서를 간이 투자 설명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투자 설명서의 교부 일반적으로 펀드 같은 거 소개하고 나서요 반드시 고객한테 투자자한테 투자 설명서를 교부를 해야 돼요. 그냥 교부가 의무예요. 그냥 그거 안 주면 투자 설명 의무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교부 면제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3번 투자 설명서 교부에서 동그라미 1, 2, 3, 4번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문 투자자는 투자 설명서 교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모집 매출 기준 50일 산정에 제외되는 자, 그다음에 투자 설명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이나 뭐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표시한 사람, 그다음에 똑같은 펀드를 계속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투자 설명서를 더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네 가지 경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투자 설명서에 관한 내용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절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권유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권유 부분은 우리가 직무윤리할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이 중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를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이 부분을 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는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해한 것을 또 확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문 투자자의 범위, 전문 투자자에는 뭐 국가나 금융기관이나 주권상장법인, 뭐 공사나 집합투자기구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기냐 아니냐 이런 것도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은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은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서 투자자 정보라는 게 뭐예요? 투자 기간이나 투자 경험이나 그 사람의 투자 목적 등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투자 권유를 하라는 것이 적합성의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적정성의 원칙은 뭐였어요? 투자 권유하지 않더라도 투자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손님이 그냥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펀드 어떤 상품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투자 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 적정성의 원칙이고 적정성의 원칙의 적용 대상은 파생 상품 등 파생 상품처럼 이렇게 좀 위험하고 일반 그 증권 상품보다 더 위험한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설명 의무도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했었습니다. 설명 의무는 어떤 펀드의 내용, 위험 사항, 수수료, 그다음에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거, 조기 상환 이런 일반적인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내가 설명을 했어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설명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해야 했음을 서명이나 뭐 전신, 녹취 등으로 인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확인된 내용을 다시 고객한테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이행해서 고객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부당권유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당권유에 관한 부분도 직무윤리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직무윤리에서 불초청 금지, 잘권유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투자 권유 준칙과 관련해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 준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이게 바로 투자 권유 준칙이죠. 절차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등에 대하여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말해야 된다.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말해야 된다. 여기다 밑줄 좀 그어주십시오. 등급별로. 보통 투자 권유 준칙이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급별로, 투자자 등급별로. 투자자 등급이라는 게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 투자 경험이 적은 사람, 투자 지식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등화돼서 투자 권유를 한다는 소리죠. 다음 투자 권유 대행인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 투자 권유 대행의 요건 및 등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투자 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입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 투자 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가 16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 권유 대행인은 직원, 증권사의 직원은 아니거든요. 그냥 대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약을 대리하거나 체결하거나 재산을 돈을 받거나 재위탁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16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것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적으로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 행위는 아주 시험에 감초처럼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잘 나오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4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투자 권유 대행인은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7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도 꼭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투자 권유 위탁한다는 금융투자업자의 명칭이다.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아주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7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그렇지만은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표시해놓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수수료인데 집합투자증권 다시 말하면 펀드를 광고하는 방법 그리고 펀드 할 때 보수나 수수료 이게 실제로 펀드에 가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3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3가지는 뭐냐면은 투자 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손실이 투자자한테 귀속된다는 사실.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3가지는 광고할 때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광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선택적 기재 사항이니까 광고에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시 준수 사항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다음 판매 보수하고 판매 수수료. 이게 이제 실제로 펀드를 가입했을 때 펀드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보수는 뭐냐면은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누구로부터 받아요? 집합투자기구. 펀드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펀드로부터 받는 금전이 판매 보수고요. 판매 보수하고 판매 수수료 구분하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수수료는 판매 행위의 대가로서 투자자한테 받는 거예요. 아까 판매 보수는 어디서 받는다 했어요?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다 했는데 판매 수수료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의 한도, 판매 수수료, 판매 보수의 한도 아주 중요합니다. 판매 수수료는 납입 또는 환매 금액의 100분의 2, 그러니까 2%죠. 2%. 그다음 판매 보수는 집합투자 재산가액의 재산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는 2% 한도까지 가능하고 판매 보수는 1% 한도까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맨 마지막 줄에서 마지막 두 줄 한번 보십시오. 판매 수수료는 집합투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 방법,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판매 금액, 투자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 차등의 동그라미.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매 수수료를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좀 달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 수수료는 모두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그럼 문장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펀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직무윤리나 다른 영업 실무 부분에도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부분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면 다른 과목에서도 요거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숙독하시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